긴장되는 순간 한 통의 전화가 울립니다. 파리 최고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 메종 도르의 부주방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그 순간 편집장의 전화 한 통이 피에르의 꿈을 산산조각났습니다. 아시아, 한국이라고 김치나 먹는 나라에 무슨 요리가 있다고 취재를 가. 이미 비행기 티켓은 예약된 후였죠.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여러 레스토랑을 거친 요리사 피에르 듀부아입니다. 현재는 프랑스의 유명 요리 전문지르 구르메 모던의 특별 취재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럽 각국의 미식 문화를 소개하는 칼럼을 연재해왔습니다. 그날 아침, 편집장 앙투아는 저를 사무실로 불러 엄청난 폭탄을 던졌습니다. 다음 특집호의 주제가 아시아 요리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한국으로 떠나 그곳의 요리를 취재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에르, 자네가 최고의 선택이야. 프랑스 요리의 관점에서 동양 음식을 바라보는 비평적 시각이 필요하네. 속으로는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지만 표면적으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슐랭 부주방장 자리는 물 건너갔죠. 앙투안이 알려준 출장 일정은 최소 3주. 그 사이 라 메종 도르는 다른 사람을 채용할 게 뻔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거라곤 태권도와 김치뿐이었어요.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과 예술성에 비하면 한국 음식은 그저 매운 음식이나 숟가락으로 먹는 밥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의 음식을 프랑스 독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인터넷에서 한국 요리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발견한 것은 김치, 불고기, 비빔밥. 모두 프랑스 요리의 복잡한 소스나 조리법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동료들은 제 불행을 즐기듯 놀려댔습니다. 피에르, 건배. 앞으로 3주 동안 개고기 맛을 즐기길 바라네. 비행기 티켓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파리의 아름다운 저녁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프랑스 치즈와 와인을 몇 병 챙겼어요. 최소한의 문명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인천행 비행기에 올라타며 마지막 미련을 뒤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에펠탑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예상과 달리 현대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솔직히 좀 놀랐어요. 적어도 공항은 파리 샤를 드골 공항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피에르 씨, 환영합니다. 저는 당신의 가이드 민지입니다. 공항 출구에서 저를 맞이한 젊은 여성은 완벽한 프랑스어를 구사했어요. 그녀가 소르본 대학에서 프랑스 문학을 공부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민지는 제 일정에 대해 설명했어요. 호텔은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별한 경험을 위해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전통 가옥 지역에서 묵게 될 거예요. 진정한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에 최고의 장소죠. 잠깐만요. 호텔이 아니라고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5성급 호텔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민박집이라니. 항의하려 했지만 민지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 모든 것이 예약되어 있었고 편집장의 특별 지시였다고 해요. 북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전통 가옥들을 지나쳤어요. 돌, 나무, 기와로 만들어진 집들은 분명 역사적 가치가 있어 보였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죠. 여기서 어떻게 3주를 버티지? 한옥주인 김할머니는 따뜻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몇 마디밖에 할 줄 몰랐지만 미소만으로도 충분히 환영의 뜻을 전달했어요. 민지는 간단히 집안 규칙을 설명하고 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피에르 씨의 방입니다. 신발은 반드시 현관에서 벗어주세요. 문을 열자마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침대가 없었죠. 단지 나무 바닥과 창문,
그리고 구석에 접혀 있는 이불 몇 개뿐이었습니다. 침대는 어디 있나요? 한국의 전통 방식은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요와 이불을 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편안하실 거예요. 민지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파리의 부드러운 매트리스와 깃털 이불을 생각하니 더욱 괴로웠어요. 게다가 창밖을 보니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은 어디인가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죠. 복도 끝에 있어요. 현대식으로 개조되어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지가 떠난 후 저는 방 한가운데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밤새 추위에 떨며 뒤척였어요. 이불을 2개나 겹쳐 덮었지만 나무 바닥의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오르는 듯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메시지들을 확인하니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라 메종 도르의 새 부주방장 자리를 놓고 벌써 축하 파티를 열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것이 최악이었어요. 결국 얇은 요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불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는 파리의 아파트,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크루아상의 향기가 저를 감쌌어요.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아침 햇살이 방을 가득 채울 때까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온몸이 나른하고 편안했어요. 마치 오랜만에 깊은 숙면을 취한 듯한 기분이었죠. 몸을 일으키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추위가 사라졌어요. 손을 바닥에 대보니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아니,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포근하게 데워져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제 방은 마치 봄날처럼 포근했습니다. 의아함을 안고 방문을 열자 김할머니가 복도에서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녀는 몸짓으로 아침 식사를 권하며 부엌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민지가 와 있었어요. 그녀는 제 얼굴을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표정을 보니 온돌의 마법을 경험하신 것 같네요. 온돌? 그게 뭐죠? 민지는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으로 수백 년 전부터 사용해온 기술이라고 해요. 방 바닥 아래로 뜨거운 공기를 통과시켜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었죠. 예전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그 열기를 방 바닥 밑에 통로로 보냈다고 합니다. 현대에는 보일러를 사용하지만 원리는 같아요. 한국인들은 이 시스템 덕분에 한겨울에도 바닥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고 해요. 프랑스의 난방 시스템과 비교하니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공기를 데우는데 집중하지만 한국인들은 바닥부터 데워 효율적으로 열을 유지했어요. 요리사로서 이런 효율성과 실용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내어주신 아침 식사는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밥과 국, 여러 가지 작은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입 맛보니 새로운 맛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첫 번째 편견을 깨뜨렸어요. 불편할 거라 생각했던 바닥 생활이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했으니까요. 온돌의 따뜻함에 기분 좋게 눈을 뜬 후 민지는 본격적인 취재 일정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북촌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한정식 가게였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내리는 눈을 맞는 동안에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요리라는 게 얼마나 깊이가 있겠어. 프랑스 요리처럼 수백 년의 역사와 체계가 있을 리 없지. 한정식 가게는 겉으로 보기에 소박했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아닌 나무와 종이로 만든 문, 낮은 테이블이 인상적이었어요. 신발을 벗고 방으로 안내받았는데 이번에는 바닥이 따뜻하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죠. 이미 온돌의 비밀을 알았으니까요. 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민지는 저를 소개하며 프랑스에서 온 유명한 요리사라고 했어요. 그 말에 주인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고 곧 주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두 명이 먹기에는 너무 많아 보이는 작은, 아니, 정말 많은 접시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다 뭐죠? 우리 둘이 이걸 다 먹어야 해요? 민지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이것이 한정식입니다. 메인 요리와 여러 반찬이 함께 나오는 전통적인 한국 식사 방식이죠. 각 접시에는 색깔과 질감이 모두 다른 음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붉은색 김치, 초록색 나물, 갈색 고기 요리. 프랑스 요리의 정제된 플레이팅과는 전혀 달랐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지의 권유로 한 입 한 입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치의 복합적인 맛, 된장찌개의 깊은 풍미, 간장에 절인 생선의 섬세한 균형. 모두 제 예상을 뛰어넘었죠. 이건 대단해요. 이 맛은 발효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프랑스 치즈와 비슷한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네요. 식사를 마치고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어땠냐고 물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감탄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주방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주방에서 본 광경은 또 다른 충격이었죠. 대형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는 다양한 발효식품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자랑스럽게 3년 된 간장,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김치 레시피, 직접 담근 된장을 보여주었어요. 식당을 나오면서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요리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해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시간입니다. 한국 요리는 시간을 요리해요. 발효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마법이니까요. 그 순간 요리사로서 제 시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요리는 단순히 매운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랜 시간과 지혜가 담긴 깊이 있는 요리 문화였습니다. 한정식 체험 이후 한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는 내일의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 전통 식문화 전문가를 만날 예정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 취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빨리 끝내고 파리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옥의 온돌 바닥에서 또다시 포근하게 잠에서 깨어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설경은 파리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죠. 김할머니가 차려주신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한국전통식문화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이원교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전통식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국 전통식문화는 주거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온돌 시스템은 우리 음식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교수님의 설명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 식문화의 근간이었다니요.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온돌방의 따뜻한 바닥은 발효식품을 만들고 보관하는데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장독대와 함께 온돌은 한국의 발효식문화를 가능하게 했죠. 김치, 된장, 간장 같은 발효식품이 한국 요리의 핵심인 이유입니다. 저는 프랑스의 치즈 발효와 한국의 장류 발효 사이의 유사점을 발견했어요. 두 나라 모두 발효를 통해 깊은 맛을 만들어내지만 그 방식과 철학이 달랐습니다. 이 교수님은 한국인들의 좌식 생활도 온돌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바닥이 따뜻하니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문화가 발달했고 이는 식기와 요리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프랑스 요리가 화려한 접시와 높은 테이블에서 즐기는 문화라면 한국 요리는 낮은 테이블에서 여러 그릇을 함께 나누는 문화였죠. 각각의 방식이 가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또한 온돌의 열이 한국 전통 주방인 부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었어요. 아궁이에 불을 떼면 그 열기가 부엌에서 온돌방으로 이어져 요리와 난방이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효율적이면서도 지혜로운 이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프랑스의 첨단 주방 시설도 이런 자연스러운 효율성은 갖추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요리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닌 한 민족의 생활 방식과 지혜가 응축된 문화적 결정체였어요. 이원교 교수와의 만남 이후 민지는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 한국 가정에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을 하자는 거였어요. 단순히 맛보고 글을 쓰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요리해보는 것이 한국 음식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광장시장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고함치는 상인들, 신선한 식재료들, 골목마다 퍼지는 음식 냄새가 파리의 마르쇠 시장을 떠올리게 했지만 그 분위기는 훨씬 더 열정적이고 생동감 넘쳤습니다. 민지는 식재료를 고르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김치를 담글 배추를 고르는 방법, 된장찌개에 넣을 가장 신선한 두부를 고르는 요령, 계절별로 달라지는 나물의 종류까지. 프랑스에서는 식재료 선별에 까다로운 편이라고 자부했지만 한국 주부들의 안목은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재료를 사서 민지의 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곧바로 요리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김치 담그기였어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각 배추 잎사귀 사이사이에 양념을 바르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정교함에 익숙했지만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섬세함이었죠. 김치를 만든 후에는 된장찌개, 불고기, 각종 나물 반찬까지 배웠습니다. 요리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버려지는 식재료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어요. 무에 잎은 나물로, 고기의 뼈는 국물을 내는 데 사용하고 김치가 너무 익으면 김치찌개를 만들었죠. 이런 방식은 제가 프랑스에서 배운 리스펙트 뒤 프로듀 식재료 존중의 철학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한 이 개념이 한국에서는 이미 오랜 전통이었던 거예요. 저녁이 되자 우리가 함께 만든 음식으로 식탁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민지의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한국 음식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민지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 음식이 프랑스 음식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프랑스 요리가 예술이라면 한국 요리는 철학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맛의 완벽한 조화를 위해 많은 기술을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연의 맛을 존중하고 시간의 힘을 빌리는 것 같아요. 둘 다 아름답지만 접근 방식이 다르죠. 그날 밤 한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요리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발효 기술과 프랑스의 조리법을 결합한다면 어떨까요? 된장의 깊은 풍미와 프랑스 소스의 섬세함이 만난다면, 김치의 복합적인 맛을 프랑스 요리에 활용한다면, 제 안에서 요리사의 창의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취재가 아니라 진정한 열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가정식을 배운 후 저는 북촌 한옥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새로운 요리 실험에 몰두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기꺼이 주방을 내어주셨고 민지는 필요한 재료들을 구해오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프랑스 요리사가 한국 주방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든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제가 시도한 첫 번째 실험은 김치와 프랑스 치즈의 조합이었어요. 숙성된 김치의 산미와 콩테 치즈의 고소함이 놀라운 조화를 이루었죠. 다음으로는 된장을 활용한 프랑스식 소스를 개발했습니다. 전통적인 베샤멜 소스에 된장을 더해 깊은 감칠맛을 끌어냈어요.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발효 기법을 응용한 프랑스식 테린이었습니다. 고기와 채소를 한국식으로 발효시킨 후 프랑스 테린 방식으로 굳혀 만든 요리였죠. 맛본 모든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민지는 제 실험을 지켜보며 흥분했습니다. 피에르 씨, 정말 대단해요. 이건 그냥 퓨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요리 장르예요. 새로운 요리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는 온돌방의 따뜻함처럼
마음속에서도 따뜻한 감정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그 깊이와 지혜의 경외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 셰프들이 가진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전통에 대한 존중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그들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프랑스 요리의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더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느꼈죠. 취재 마지막 날, 민지와 김할머니, 그리고 제가 만난 모든 셰프들을 초대해 작별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메뉴는 제가 한국에서 배우고 영감받은 모든 것을 담은 8코스 요리였어요. 한국의 식재료와 프랑스의 기술이 만나 새로운 맛의 세계를 창조한 순간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김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지가 통역해 주었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처음에는 프랑스 요리사가 우리 음식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대요. 하지만 이제는 피에르 씨가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것 같아 기쁘시대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파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다리를 놓을 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3주를 돌이켜봤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지 빨리 끝내고 파리로 돌아가고 싶었던 귀찮은 취재였지만 지금은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뭐부터 하실 거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일단 최고의 기사를 써야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민지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열어보니 전통 방식으로 만든 장독 미니어처였습니다. 한국의 맛을 잊지 않도록 이 작은 장독이 피에르 씨를 항상 한국과 연결해 줄 거예요. 감동적인 선물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지에게 꼭 포옹을 하고 고마움을 전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첫날, 편집장 앙투아는 제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한국에 갈 때의 짜증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열정과 아이디어로 가득 찬 눈빛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피에르, 자네 표정이 달라 보이는군. 한국이 그렇게 좋았나? 상상 이상이었어요, 앙투안. 제가 쓴 기사를 읽어보세요. 제가 제출한 기사는 단순한 한국 요리 소개가 아니었습니다. 온돌에서 시작해 한국 음식 문화의 철학과 지혜, 그리고 프랑스 요리와의 가능한 융합에 대한 비전을 담은 열정적인 에세이였어요. 앙투아는 기사를 읽고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해. 당장 특집호의 메인 기사로 실을 거야. 그러나 저에게는 기사보다 더 중요한 계획이 있었죠. 다음 날, 저는 파리 11구의 한 작은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임대 가능한 레스토랑 공간이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제 레스토랑을 열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레스토랑 오너가 되는 첫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의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온도로앤디오엘. 프랑스어로는 따뜻한 기초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진 이 이름은 제 요리 철학을 완벽하게 담고 있었어요. 한국의 온돌처럼 제 레스토랑도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제공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오픈 첫날, 문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어요. 앙투안의 기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독특한 프랑스 마이너스 한국 퓨전 레스토랑에 관심을 보였죠. 민지에게도 연락해서 오픈 소식을 전했고 그녀는 곧 파리를 방문해 레스토랑을 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주방에 서서 첫 번째 주문을 받으며 한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제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차가운 바닥에서 자야 한다는 불만으로 시작했던 여정이 이제는 제 가슴을 따뜻하게 데우는 열정이 되었습니다. 온돌의 원리처럼
진정한 변화는 기초부터 시작되는 법이죠. 저의 새로운 시작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프랑스 요리사 피에르 듀부아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나 먹는 나라라며 한국 방문을 꺼렸던 피에르 씨가 북촌 한옥의 온돌바닥에서 첫날 밤을 보낸 후 완전히 달라졌죠. 한국의 온돌 시스템의 효율성과 따뜻함, 수백 년 이어져 온 발효 음식의 깊은 맛, 식재료를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식문화까지 모든 것이 그를 매료시켰습니다. 피에르 씨는 이제 파리에서 온돌이라는 프랑스-한국 퓨전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두 나라의 음식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 효율적인 대중교통과 온돌같이 실용적인 생활 지혜는 외국인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우는 것 같네요. 여러분도 우리의 일상에 녹아있는 한국 문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